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첫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2일이고요. 원더키디라는 만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공상과학 만화인데 거기 시대적 배경이 2020년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공상과학 그런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했던 미래 시대로 상정했던 연도가 벌써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다 이걸 항상 느끼고요. 저는 2020년이 되면 막 다들 사람들이 막 자동차도 다 날아다니고 그리고 막 로봇들이 다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보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공상 만화처럼 그렇게 되진 않네요. 지금 다 그냥 똑같이 그냥 사람들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거는 요거 스마트폰이 생겨서 이게 불과 한 10년도 안 됐죠.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쓰는 활성화된 지.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히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들도 보면은 그 저희 어렸을 때랑 그 매체를 접하는 빈도수나 횟수 이렇게 빠르기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 때문일까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조카들이 얼마 전에 집에 놀러 왔거든요. 이제 연말이라서. 근데 보면은 삼촌이 말을 시켜도 일단은 좀 처음에 만났을 땐 반갑게 인사하는데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유튜브. 이 TV랑 연결해서 유튜브 보고.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면서. 아무튼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 예.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원하시는 것들 다 성취하셨으면 좋겠고 또 학폭 그랜드마스터도 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랑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학교폭력 얘기만 하면 또 너무 좀 지겨운 것 같아서 법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뭘 제일 궁금해들 하실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좀 시사적인 쟁점도 있는 공소시효란 무엇이며 공소시효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민사에서는 소멸시효라고도 해요. 근데 공소시효는 뭐냐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경과를 했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를 공소시효 제도라고 해요. 형사소송법 249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소가 뭘까? 공소는 혹시 아시나요? 공소 제기라는 말을 또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 공소 제기는 검사가 기소한다고 하죠. 경찰과 검사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싹 해서 이걸 형사법정에 회부시키는 거. 형사법정에 그 피의자 또는 피의자를 세우는 거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라고도 하고요. 그걸 공소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벌해야 되겠죠. 벌하는 건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해야지. 그래야 이제 판사님이 땅땅땅 이렇게 딱 사건 보고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절차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놈들이면은 시간이 지나도 뭔가 벌을 줘야 될 것 같죠. 우리 국민의 법감정상 나쁜 놈들이니까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남부짓 했으면 예전에 나쁜 일 한 거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형사소송법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 제도적인 결정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죄목마다 달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정도 알면은 되게 좀 공소시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지 세 가지 학설이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실체법설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공소시효의 본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회의 응보 감정이 소멸함으로써 형벌권이 소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실체법설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처벌해야 되겠죠. 그 사회의 응보감정, 뭔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 사람한테 타당한 어떠한 형벌을 내려야겠다라는 감정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체법설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지 마실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송법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절차적인 좀 어려움을 상징하는 건데, 뜻하는 건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거가 산이라고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응보관념은 남아있는데, 사회에 이 사람을 벌여야겠다 응보관념은 남아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지나면 증거도 좀 막 다 사라지겠죠. 그죠? 증거도 없어지고, 뭐 문서라고 하면 뭐 종이도 분실될 확률이 높고, 뭐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목격자들도 뭐 10년 넘게 막 20년 넘게 지나면 그 기억하겠습니까? 기억도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다라는 소송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체법설과 소송법설 둘 다를 짬뽕해서 경합설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실체법적으로 응보관념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적으로 증거가 다 없어져갖고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다. 이 두 가지 다 쌍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설 이렇게 있습니다. 통설은 뭐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경합설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 응보 감정이 조금 소멸하는 것도 물론 부동의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반성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물론 이제 범죄자 위주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뭐 내가 장발장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근데 그 절도 행위죠. 그 절도 행위가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 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하겠죠. 그죠? 60대, 70대, 80대고 이제 내일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든지 경찰이 왠지 닥쳐가지고 나를 절도죄로 뭔가 처벌하려고 하면 되게 불안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도 좀 있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사, 그 다음에 재판 관련되어서 인력이 무한정한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1년에만 해도 고소고발이 한 경찰서에서만 해도 수만 건이 돼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도대체 몇 건일까요? 근데 아주 오래된 사건, 그것 지금 다루기 힘든데 아주 오래돼서 증거가 산재된 사건을 다루려면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품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노력이 몇십 배는 더 들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예요. 우리 세금 내갖고 다 이제 그 수사기관도 다 운영하고 하는 건데 세제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체법설, 소송법설 다 맞는 이야기고, 결국엔 그러면 경합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형사소송법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와 있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 뭐 상해 몇 년, 폭행 몇 년, 명예훼손 몇 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형사소송법 제 249조입니다. 여기 보면 공소시효의 기간 이렇게 딱 돼 있고,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보면 나중에 이거 좀 파업 좀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1호를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2호에 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3호를 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4호를 보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이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제목마다 몇 년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뭐 10년, 일괄적으로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형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령 상해죄를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이죠.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긴 경우에는 몇 년, 단기는 최소 짧은 경우에 몇 년,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상해죄 같은 경우를 보면 상해한 7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아까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면 7년 이하가 어디 포함되냐면 제249조 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법의 조문이 쫙쫙쫙쫙 뭐 공소시효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형법에는 뭐 폭행이면 폭행, 상해면 상해는 뭐 단기 몇 년 이상, 장기 몇 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 형사소송법에 제249조에 그 범위 내에 그거를 이제 어디에 포함되는지 봐서 긴 거는 25년, 공소시효가 15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몇 년짜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대한 범죄일수록 형법에 나와 있는 형량이 길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소시효도 깁니다. 그 다음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경우는 비교해보면 장기, 단기 다 짧겠죠. 형량이. 그러면 공소시효도 짧습니다. 그렇게 범위로 나와 있다. 자, 2015년에 굉장히 좀 중대한 변화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있었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라고 2015년에 추가가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뭐 20대 죽였어도 80대, 90대, 100살까지 살아도 어쨌든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그 판단은 좀 하셔야 돼요. 이게요, 공소를 제기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거는 형법이 하는 거예요, 형법. 그러니까 형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리고 고의가 있으면 유죄예요. 근데 유죄지만 공소시효 시간이 지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거를 공소 제기해서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상에서는 유죄예요. 살인 저지르고 고의를 했으면. 대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소시효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거를 처벌하려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2015년에는 그게 이제 없어진 거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가장 좀 많이들 실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범죄들의 공소시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폭행은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리네요. 폭행이 5년입니다. 5년. 폭행 5년. 그럼 상해가 7년. 협박 이런 것도 7년.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절도 7년. 그럼 10년짜리는 조금 더 중범죄죠. 요거는 뭐 공문서 위조. 그다음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고소건이. 그 다음에 뭐 상해, 치사. 아까 그냥 상해는 7년이었죠. 근데 치사. 상해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면, 치는 이르다는 거죠. 치사, 사망에 이르면 10년이 되고요. 폭행, 치사. 폭행 아까 5년이었는데 치사가 되면 10년이 되고요. 강간 10년. 강도 10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짜리가 있어요. 15년짜리는 뭐냐면 현주 건조물 방화. 아파트에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통화 위조. 10,000원짜리 막 칼라복사기 돌려가지고 막 썼어요. 15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지금 폐지된 게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더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도 하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려고 만든 특별법입니다. 거기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한테 강간이나 성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100살 될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조금 법철학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그 형사법에는
널리 민법도 포함됩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을 우리 사람이 만든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제도잖아요. 법은 뭐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사회에서 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돼서 단죄한다, 처벌한다. 그러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게 형법 내지는 형사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이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이 법이 필요악적인 존재예요. 필수적인 존재예요.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그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요. 법도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로 하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어떻게 보면 법을 약간 좀 숭상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는. 네. 그 다음 반대되는 개념이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타당성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설명 잘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사전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 타당성이란 법의 해석 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정의, 사회 정의, 사람들의 상식.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가치평가, 정의관념에 부합한 가치평가. 이런 걸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해요. 근데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했지? 왜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판사 썩었다. 검사 다 잘못했다. 이거 비리 검세다. 소위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보면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판결이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관념이나 법감정, 시민 법감정에 반하는 대부분의 판결들은 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 결과예요. 네. 이게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이거는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더 치우쳐져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나쁜 사람은 100년,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끝까지 쫓아가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문제들, 법적인 안정성에 흠결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실체법설, 그다음 절차법설, 여러 가지 그렇게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그걸 계속 추구한다면 법적인 안정성에 가질 수 있는 흠결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세요. 공소시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또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주제도 좋아요. 왜 이런 법에 뭐 이런 장치나 제도가 왜 있죠?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전문 분야, 학폭 분야지만 또 일반적인 법률적인 그런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